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민법 총칙 물권법 소위 이제 두 과목 해서 민법 기본 강의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입문 강의를 통해서 기초 개념들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기본 강의가 16회 정도 대략 잡혀 있는데 15회, 16회 정도면은 충분히 기초적인 거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 위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민법이 40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절대평가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같이 보시면요. 이찬석 강사님의 감정평가사 이론 판례 민법 총칙 13판이고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영역별 출제 빈도표가 있어요. 민법 총칙 들어가기 전에 출제 빈도표가 있는데 일단 민법 총칙 보시면 대체적으로 거의죠. 거의 20문제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민총 20, 물권 20입니다. 자, 보면 전 범위 영역으로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우리 어떤 내용인지만 대략 눈대중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민법 총칙 부분 보시면 법원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권리, 유형들, 개념들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능력 중요하죠. 행위 능력 관련돼서 중요하고 그리고 부재 실종 역시 중요하고 그 다음 법인입니다. 법인. 단체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 법인께서 어떤 거래 등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단체라고 하는 것도 행위, 행동이란 걸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하, 법인은 출제 범위가 조금 더 많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물건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펜,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이것도 역시 물건 개념이고, 특히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간편과 관련돼서 이제 토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출제 빈도가 높고요. 그리고 목적 부분 역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무려 3문제가 나왔네요. 충분히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 역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효 취소 중요하고 보면 확실히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하긴 할 건데 시험에 더 많이 출제되는 거 위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15개 문항 정도를 우리가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학습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 총칙 본격적으로 학습을 우리가 시작해 볼게요.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인의 사회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라는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재산에 관한 법률 관계, 재산 관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신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간평 영역에서는 이 신분 관계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 재산 관계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이 재산 관계도 사람에 대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에 관한 법률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물건에 관한 재산 관계, 법률 관계를 우리는 물권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저와 함께 공부하는 건요.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두루두루 담고 있는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물건에 관한 부분 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건 영역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민법 총칙 영역에서 조금 더 힘을 쏟아가지고 민법 총칙에서 점수를 좀 많이 확보하시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제1편 우리가 민법 총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통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모두 통용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 들어가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넘겨보시면 제1절이 있죠. 민법의 의입니다. 3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1절. 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룬다고 할 때 법이거든요. 법. 이 법을 다루는데 이 법은 구속력이 있고요. 그리고 강제성을 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을 띠고 강제성을 띠는 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법이란 게 워낙 다양하니까 좀 분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일상다반사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무언가 있어야 될지 않을까라고 해서 등장한 게 바로 민법이죠. 그래서 제1절 민법의 두 의미 로마자 1번 보시면요. 자, 눈으로 보세요. 자, 민법이란 건 일단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법전입니다. 우리가 1차 객관식 공부를 함에 있어서 성문법이라고 하는 조문이라고 하잖아요. 법전을 그렇게 자세하게 보진 않아요. 2차에서는 법전이 좀 필요할 수 있겠으나 1차에서는 기본서 자체에 조문이 같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같이 함께 공부하는 걸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즉 그걸 가리켜 민법전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거시적으로 공부하는 건 바로 후단 두 번째 줄이죠. 자 여기는 언더라인을 하겠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사법의 일부로서 자 사법 관계를 규율한다. 바로 사법 관계입니다. 너와 나 사이 즉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자, 사법 관계 규율에 언더라인 해주시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바로 로마자 2번 목차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 거죠. 민법전이란 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너와 나 사이의 개인 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다루는 어떤 거다? 바로 사법 관계입니다. 여길 다룬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자 1번 목차 보시면 사법이라는 겁니다. 개인 사회생활 관계라는 거예요. 공법적 영역이 아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되지만 민법은 사법 관계를 규율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 관계는 두 번째 줄. 자 눈으로 계속 보십니다.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크게 보면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다. 즉 재산에 관한 것 하나 그리고 신분 너와 나 사이의 법률관계 중에 혹시라도 신분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결혼한 배우자들이 이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쌓아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게 신분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사법 중에서도 2번 민법은 일반법이죠. 사법관계를 규율하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도 일단 통용되는 일반법이다. 그러니까 이 일반법에 대응하는 특별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는요.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이 당연히 통용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수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겠으나 우리 민법 그 외에는 민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특별법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우리는 물권 영역에서 조금 더 많이 학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관리법, 그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명의신탁과 관련돼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관련된 명의 등기 법률 등등 다양한 특별법 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반갈로 1번. 자, 일반법은 사람, 상, 장소 등의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고 특별법은 일정한 사람, 상, 장소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법이다. 일반법,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어떻다? 언더라인은 여기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입니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물권 영역에 조금 많이 배치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갈로 2번. 자, 민법은 일반법에 속한다. 즉, 민법은 사람, 상황, 장소에 관계없이 널리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여 많은 특별사법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특별사법인 바로 상법이 있습니다. 즉, 상법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인데요. 너와 나의 지위를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도매상 내지는 제조 업무 등 여러 가지 업이라고 하죠. 업자들 상거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민법 말고 상법이란 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그걸 기업으로 하잖아요. 그쵸?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영업이란 걸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법, 기업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 기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법인이라고 하는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 예시 들어볼게요. 사법관계를 다루는데 일반법 중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이 있죠?
자, 그러면 이 개인 중에서도 혼자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을 상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법인 이분들을 기업이라고 하죠. 바로 회사 개념을 이때 쓴다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상법이 오히려 이 영역에서는 민법보다는 우선 적용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민법은 자 실체법이죠. 실체가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이냐? 이 법에서요. 어떤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 첫 번째 줄 권리, 의무 언더라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과연 내가 지금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민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라고 민법을 펼쳐보면 알 수 있다. 그걸 두고 우리는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실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서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두 번째 줄 그걸 해결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바로 절차법이라고 하는 민사소송법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세 번째 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법을 또 나눈다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 바로 실체법입니다. 일반법이고요. 그리고 권리 의무를 다루고 있는 자 실체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법이다. 일반법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로마자 3번은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제2절 이제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제 출제 포인트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과연 그 민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 법원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에서 활용되는 규범 말하는 겁니다. 맞죠? 제가 그랬잖아요. 갑 내지는 을 아니면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 의무가 다툼이 생겼다, 분쟁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그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절차법이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법원에서는 과연 이 두 개인에 대한 분쟁을 어떤 기준으로 해결할 것이냐? 바로 그게 민법이고 그 대표적인 게 법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법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을 토대로 판단을 한다. 아니면 형식적 의미는 아니지만 권리 의무를 다루고 있는 실체법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혹시 그러한 성문법전 말고 우리 사회에 두루두루 통용되고 있는 경험칙이라는 걸 토대로 이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논의라는 겁니다. 자, 조문이 먼저 등장하죠. 제1조 법원 보시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보세요. 일단 민사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바로 개념입니다. 너와 나 사이 개인의 사회생활 관계인 거예요. 자, 여기에 관해서 첫 번째 뭐가 법률입니다. 이제 뒤에 이게 붙었죠? 율이 붙었고요.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 의하고요.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의한다. 예, 이 의한다는 보세요. 이걸 적용한다라는 거죠. 재판규범으로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로마자 1번. 자, 법원은 법의 연언을 짧게 줄여서 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해야 할 기준, 즉 법의 존재 형식 내지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네 글자로 정리를 맞춰드렸습니다. 법관님들이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 적용하여야 할 기준, 보세요. 적용한다. 그게 의한다 개념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로마자 2번 하나씩 가봅시다. 자, 1번의 법률이죠. 자, 받는 걸로 1번. 자, 민법은 제1조에서 법률을 최우선 순위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의 법률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법률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겁니다. 밑에 받는 걸 2번 보시면
자, 민법전뿐만 아니라 민법전의 규정들을 보충하고 수정하는 민사특별법 밑에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민사구속법도 민법의 법원이 된다.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모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법이라고 하는 형식은 쓰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봤더니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했죠. 형식, 실질. 자, 보겠습니다. 반갈로 2번에 지금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자, 이제 반갈로 3번 보시면 대통령의 긴급 명령과 긴급 재정 경제 처분,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 명령, 대법원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권에 의해 제정한 자치법규, 특히 조례 등도 어디에 관한 것이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무조건적으로, 그죠? 무조건적으로 법원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민법적 성질을 띠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사에 관한 것일 때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넓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각주를 보시면요. 이렇듯 강사님께서 지문 OX로 해주셨어요. 우리 2019 간평사 한번 볼까요?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하지 않죠.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건 만드는데 국회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령은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국회가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 그쵸. 그리고 지금 장관님들 계시죠? 장관들이 내리는 걸 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통령령이라든지 내지는 부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면 민사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서 우리의 법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는 복습하실 때 한번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페이지에 반응으로 4번 가볼게요. 나아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어때요? 조약 자체는 완전 법률적 형식을 띠고 있지 않죠. 이건 대통령이 해외 국가 원수와 문서로서 체결하는 협약, 조약, 문서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국회에서 만들지 않는단 말이지. 따라서 이런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마찬가지로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이 된다. 무조건적으로 또 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무조건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자, 민사에 관한 것일 때 법원이 된다. 그리고 반갈로 5번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결정도 민법에 관한 것이면 그죠? 민법에 관한 것이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바. 기속이란 말은 구속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결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요. 우리 민법 조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도 우리가 앞서 봤던 물건 있잖아요. 물건. 왜냐하면 우리는 물건에 관한 걸 공부하거든요. 이 물건 개념도 헌법재판소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는 결론 하나 내려드리겠습니다. 합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갈로 5번 보세요. 헌법재판소 결정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라는 거죠. 합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계속 법원으로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만약 위헌 결정이 나면요. 저 조문은 더 이상 이제 재판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법원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례 2개 있는데 첫 번째 판례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특별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거래가 아니라 국외 거래잖아요. 국외 거래니까 물론 우리나라 민법, 우리나라 법도 적용이 되지만 국제법이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에 그 사안과 관련돼서는 국제법이 우선 존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유사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 상법,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국제 주체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보세요. 해외 국가 원수랑 조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법률을 들이밀면서 국제 간 합의인 조약을 깨려고 해요. 이건 국가 간의 신뢰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에 관련된 조약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103조 등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며 간접적으로 사법관계 효력에 미치게 된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좀 어려운 개념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요. 권리, 의무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상위 개념이 헌법에서는 기본권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헌법이라고 하는 최상위 법에서 기본권이란 걸 규정하고 있는데 왜 또 민법이란 걸 만들어서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중복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기본권이 우리의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것도 있는데요. 직접 적용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법을 만들어야지. 헌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헌법을 직접 만들기에는 헌법 개정이라는 엄청난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적용 안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법률을 만들겠다. 그게 바로 민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민법이라는 걸 통해서 기본권이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환경권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권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물권에서도 볼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이런 것들로 조금 더 구현되어 있죠. 환경권으로 우리가 무언가 직접적으로 너를 배척하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즉 환경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타인을 막 배척하거나 하진 않지만 소유권 개념이 함께 추가됨으로써 민법적 내용을 토대로 너의 방해를 내가 제거하겠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본권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좋죠.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요. 요런 판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걸 담고 싶었냐면요. 헌법도 당연히 법원이 되지만 직접 적용되는 게 있을 수 있고 간접 적용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상문민법이 아닌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불문민법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조리라고 하는 걸 조리 전, 그쵸? 그런 거 없어요. 관습법 전 이런 거 없습니다. 형식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성문의 법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성문의 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두고 우리는 불문민법이라고 하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관습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하죠. 출제 포커스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대부분 교수님들이 관습법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습법의 가번의 성립 요건 및 유효 요건, 요건이죠, 요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한번 판단해 볼게요. 요건과 효력.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갈로 1번. 자, 민법은 관습법을 법원으로서 인정한다. 여기서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죠. 단순 관행이 아니라 거듭돼야 돼요. 반복성을 띄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죠. 확신. 사회 법적 확신이란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반복성, 확신성. 자, 이러한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결국 효력은 법적 규범인데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첫 번째로 반복성. 자, 그리고 확신.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나아가 하나 더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보세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 역시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을 토대로 모든 법률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은 헌법 하위야.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날 수 있나요?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하극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만든 헌법에 반할 순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데 뭐냐? 바로 헌법 부합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당성,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정당성이죠. 법 적합성 논의가 아니라 정당성 논의를 썼어요. 정당성 논의는 바로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럴 때 정당성을 띠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반글로 2번. 한편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보세요. 나중에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 중에 얘가 무너진 거예요. 국민들에게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바로 이거 날라간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당연히 법적 규범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개념입니다. 얘는 색깔을 조금 달리 가볼까요? 요 개념이 진짜 중요한 거죠. 누구의 확신이에요? 국민의 확신이야. 그래야 정당성을 띠게 되니까. 자, 그래서 양갈로 나번에 성립시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사회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법원이 이걸 결정하긴 하지만요. 법원이 결정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이미 그게 관습법으로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법원은 단순히 확인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다? 관습법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법원 결정 시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진 때, 얻은 때 획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법원은 사회에 존재하는 관습법을 인식하고 확인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법원은 확인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요건을 대입해 봤더니 어라 관습법이네 라고 확인해 준 거죠. 자, 그리고 양으로 답은 주장 증명 보시면 자,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된다. 보세요. 법원. 이럴 때 쓰는 말이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직권이란 말을 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번의 상문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인데 일단 법적 규범을 갖는 건 맞아요. 근데 관건은 상문법과의 관계입니다. 자,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이제 이 단어 남은 거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결국은 상문법이 보세요. 있다면 이건 상문법이 적용되는 거 맞고요. 상문법이 없다면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학설 중에 반갈로 1번 보충적 효력설이 있고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판례 태도. 우리는 판례 태도 위주로 봐주시는 거예요. 즉 어떤 해석론을 내어놓았을 때요. 그걸 두고 우리는 견해 학설이라고 합니다. 학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학설은 의견이 분분해요. 정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출제하기 힘들죠. 근데 이 학설을 정립해 놓은 게 바로
판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원이 내어놓은 결정 최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신력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 따름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시 판례에 따른다. 이게 우리 객관식 풀 때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판례 위주의 학습을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설명드려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란 걸 보잖아요. 표현 자체가 객관식이죠. 주관식은 어때요? 주관식은 말 그대로 주관적인 생각,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논리타당한 면을 출제자분들이, 채점자분들이 따져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객관이죠. 답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답이 복수 정답이 웬만하면 없다라는 겁니다. 고르시오가 아닌 이상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의도한 답은 하나다. 근데 이 하나가 혹시라도 다른 내용들로 공격받아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복수정답 시비라는 게 생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조문 출제가 당연히 1순위인 거 맞죠? 이거는 이미 정립이 된 거죠. 약속이란 말이야.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분분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학설이라고 해서 출제하지 않고 교수님들이.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판례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반갈로 1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문헌을 근거로 관습법은 법률 내지 상문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이죠. 없는 경우에만. 자, 이 부분 언더라인 하겠습니다. 상문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밑에 판례도 보충적 효력설에 따른다. 언더라인입니다. 반갈로 2번 대등적 효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상문법이 있다 하더라도 관습법을 대등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번 보시면 관습법으로 논의되는 물권 어때요? 아, 물권 영역에서 관습법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구나. 자, 판례에 의하여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 명인방법 언더라인, 분묘기지권 언더라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언더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물권에서 자주 나와요. 왜? 물권이라고 하는 건요, 딱딱한 권리거든요. 딱딱하다 보니까 법률도 몇 개 없어요. 법률도 몇 개 없다 보니까 이걸로 규율이 다 안 돼요, 물권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습법이란 게 등장했다라는 거죠. 분묘기지권 보세요. 분묘기지권. 아니, 내가 지금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시려고 땅에다가 우리 부모님을 묻었어. 그러면 제가 계속 그 땅에 와가지고 묘도 관리하고 제사도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를 하나 부여해야 되는데 법률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 사회관념상 그쵸? 부모님을 모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규범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이 야, 그거 분묘기질권이라고 해서 주자. 우리 물권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2번 조리죠. 개념만 얘는 한번 볼까요? 자,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를 말한다. 자, 여기까지가 그리고 뭐다? 바로 법원입니다. 그래서 양갈로 3번의 판례는 오른쪽에 X 이렇게 써주세요. 어딜 봐도 판례는 제가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판례는 법원이 될 수는 없어요. 판례는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어요. 어느 날 이렇게 나왔던 판례가 다음에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두고 우리는 판례 변경권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자체가 판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걸 법원으로 하는 순간 대법원이 판례를 계속 바꾸면 법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지. 갑자기 올해는 이런 판례를 냈다가 내년에는 이런 판례를 내니까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따라서 판례는 X입니다. 어떤 거랑 비교 유의하셔야죠. 이제 옆에 CF를 걸어주세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봤죠?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거는 법원으로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민사에 관한 것이면 얘는 법원이 됩니다. 판례는요, 안 돼. 민사에 관한 내용이어도 판례는 법원이 아니야.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이 민법을 다스리는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 민법의 기본 원리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헌법이란 걸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 국민이 만들었다, 국민주권.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법원 개념이죠. 법원. 법으로 다스리는 국가 맞죠? 법 아닌 걸로 다스리면 완전히 엄청난 혼란이 초래됩니다. 우리는 법으로 다스린다. 그리고 그 법으로 다스렸을 때 민법이란 걸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헌법상 지도 지배 원리가 있다 그러면 민법도 마찬가지로 이 헌법에 부합하는 지도 원리, 지배 원리가 나왔겠죠.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7페이지에 로마자 2번에 있습니다. 1번에 사유재산권의 존중입니다. 바로 소유권 개념인 거죠. 사적자치라고 하는 소유권 존중. 자, 그리고 보시면 2번에 사적자치, 바로 계약자유 원칙이죠. 사적자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내가 알아서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그걸 두고 3번에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죠. 바로 책임 개념. 이게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이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 너가 알아서 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 너가 알아서 해. 다만 너 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너가 부담 지어야 돼. 자, 가볍게 이제 읽어볼게요. 목차 위주로만 보시고 지금 언더라인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반갈 1번 개인에게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회는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며 자, 밑에 줄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 한다. 반갈로 2번 그러나 이제는 소유권 행사도 절대적 자유는 아니며 우리 헌법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 소유권을 존중하긴 존중하는데요. 절대적 존중이 아니라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존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죠. 나의 재산권이 소중한 만큼 우리 수험생분들의 재산권도 소중하잖아요. 나의 재산권만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적 소유권 재산권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민법이라는 걸 정해서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해결해 뒀다라는 겁니다. 이걸 상대적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적자치. 자, 반갈로 1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대민법은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적자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한편 개인의사는 개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인 계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약자유 원칙이라고도 하며 계약자유는 동그라미 1번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체결 자체의 자유. 2번 누구와 사이에 계약을 맺을 것이냐 상대방 선택의 자유. 3번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 것이냐의 내용 결정의 자유. 4번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바로 방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사적자치로 맡겨두다 보니까요. 어느 우위에선 강자가 나왔고 위에서는 약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자 간, 약자 간의 계약도 이걸 우리는 과연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조금 문제가 있죠. 불공정한 계약도 우리 민법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과연 계약이겠는가? 그게 생기다 보니까 반갈로 2번의 두 번째 줄 국가가 계약자유 원칙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게 됨으로써 개입을 했는데 규제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등 이런 게 바로 기초가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다? 국가의 개입이 그래서 규제하고 조정하는 거죠. 지금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점 안 되잖아요. 독과점 안 되는 거죠. 어느 일반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무너지는 불공정 계약 이런 거 체결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3번입니다.
자, 반갈로 1번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걸 두고 이제 과실 책임, 고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개인은 자기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 이게 바로 자기 책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인데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임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반갈로 2번이죠. 피해자 보호와 손해공평 분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날 과실 책임의 원칙은 상당한 수정이 가해졌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과실 책임이 등장해버렸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이 더 얘는 엄격하겠죠. 왜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될까? 요건이 더 엄격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 행위에 의한 책임이 등장해버린 겁니다. 같은 말이죠.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책임지지? 이게 바로 이제 무과실 책임론, 타행위 책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낙에 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요, 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딱 나오잖아. 사람을 고용하잖아. 그러면 그 고용된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됐을 경우라도 내가 책임을 지죠. 그런 대표적인 게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 4절 이제 민법의 해석과 적용이에요. 바로 이제 법률을 해석해 보자 이거죠. 지금까지 계속 기본기입니다. 앞에 이런 말이 계속 붙잖아요. 민법 이게 붙고 뒤에 해석 붙고 그리고 적용 붙고. 그러니까 적용은 이제 재판에서 할 건데 관건은 민법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상문법이 존재하죠. 우리는 펼쳐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설명서를 읽어요. 설명서를 읽을 때 그 쓰여진 내용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게 바로 문헌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야,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지? 왜 이런 설명서가 존재하는 거야? 바로 그 법이 담고 있는 목적, 취지 이런 걸 우리는 탐구한다라는 거죠.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법을 해석하는 방법 내지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리 해석, 이게 대표적인 바로 제가 말씀드린 문언 해석입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물리 해석은 법규의 문장 용어를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사전.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모든 해석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출발점. 우리는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판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 해석 방법과 한계. 자,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바로 일반법임을 얘기하고 있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바로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 일반성을 띄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 현실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즉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죠. 딱딱하다라는 거야. 그때그때마다 대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걸 위해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보자. 원칙 나왔네요. 바로 법이란 걸 왜 만들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게 가는 게 바로 법적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법의 안정을 위해서. 자, 근데 소수라고 해서요. 무조건
무너지거나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소수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완전 무시해선 안 되니까 그럴 땐 소수자도 보호해주자.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어떻게든 도모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법적 안정성, 예외는 구체적 타당성입니다. 다만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때도요. 법을 헤쳐가면서 이 사람을 도와준다?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 예외 현상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든 일반인들이 납득할 정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에 어긋나면서 예외 현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우리는 부정 취업, 부정 입학, 부정 비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채라고 했을 때 그 특채가 법에 근거 있는 특채여야 한단 말이에요. 법에 근거 있는 특채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수자 개념을 썼던 겁니다. 자, 그럼 9페이지의 해석과 관련된 법률 용어는 각자 보시면 되고요. 제 5절 제 민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여기까지 계속 기본기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의 적용 범위는 간단하죠. 법률이 만들어진 순간이죠. 법률이 제정되고, 그렇죠. 제정되고 시행 공포될 거잖아요. 공포 시행. 어디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내 누구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만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을 원칙으로 갑니다. 자, 가볍게 볼게요. 자, 로마자 1번 첫 번째 줄,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법관계에 관한 것에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자, 로마자 2번 봅시다. 반갈로 1번. 법률은 그 효력이 생긴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이거 얘기하고 있고요.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시행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반갈로 2번에 민법은 모든 우리나라 국민에 적용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법은 우리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한민국 영토를 끼면 외국인도 들어간다. 그리고 반글로 3번 당연히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 적용된다. 일단 영토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요. 한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요. 법조문에서 한반도 내에 미친다 이렇게 헌법에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면 북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반입니다. 근데 북한 지역까지 실효성을 바로 미치게 하려면 아까랑 똑같잖아요. 헌법이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입니다 라고 했으면 민법도 한반도까지 적용돼야 되는데 바로 적용되기 힘드니까 민법만으로 또 바로 적용되기 힘드니까 민법 외에 특별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간접 적용시키는 거죠. 직접 적용 말고 계속해서 법률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법과 민법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앞에 이제 강사님께서 판례 하나를 서술해 두면서 추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제 2장입니다. 권리 개념이 이제 등장하죠. 보세요. 제 1장 지금 서론이 끝나는 거고 이제 제 2장에서 바로 권리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 개념은 어떤 의미다? 바로 실체죠. 실질적 의미의 면법, 바로 실체법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권리라고만 되어 있지만 의무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 1절 보세요.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여기서는 이제 의무도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권리를 공부함으로써 권리, 의무를 같이 공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법률관계라는 건 앞서 봤던 사회생활 관계인데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회생활 관계죠.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누구의? 개인의 생활
관계. 이걸 우리는 법률 관계라고 해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그럼 여기서 권리를 갖는 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네 관계예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겠다. 그러면 의무는요.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이는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저는 강제 구속. 보세요. 드디어 단어 나왔다. 저는 구속된단 말이야. 해야 돼. 여기 올라와서 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기초 개념 잡고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 의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언더라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 언더라인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구속되는 자 구속 언더라인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 보호 언더라인 전자의 지위를 의무 후자의 지위를 권리라고 하며 결국 법률관계의 주된 내용은 어디로 귀결된다? 이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보호 구속으로 귀결된다. 이거랑 구별되는 게 2번의 호의관계입니다. 즉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좋은 뜻으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게 친구 관계인 거죠. 우정 관계 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호의 관계라고 합니다. 사교라고 하죠. 사교.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자, 보겠습니다. 법률 관계가 아닌 생활 관계 대표적인 것으로 호의 관계가 있다. 호의 관계는 자, 언더라인 가겠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받을 의사 없이 이게 핵심이죠. 보세요.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가 아니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보호도 안 되고 구속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해주기로 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경우 자기 차에 아는 사람을 무료로 태워주는 거. 호의동승 많이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오늘 내가 밥 살까? 이런 것들 다 호의관계인 거죠. 자, 이런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규율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약정에 기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호의관계에 기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갑이 호의로 을을 차에 동승시켜 목적지로 가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을이 부상을 입었다면 이때는 이제 법률관계로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불법행위죠. 네모 딱 쳐주시면 됩니다. 원칙, 권리, 의무 안 나옵니다. 정의를 해드릴게요. 호의관계에서는 원칙 이게 안 나오잖아요. 보호되지 않는다. 구속받지 않는다. 권리가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호의관계에서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해요. 어허. 어찌 보면 예상치 못한 손해인 거죠. 나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무언가 했거든. 근데 좋은 뜻으로 하다 보니까 타인에게 부득불 피해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미안해 내가 좋은 뜻으로 했으니까 봐줘 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 지금 피 철철 흐르는데 그쵸? 야 아무리 네가 좋은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나 지금 머리에 피가 철철 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나 보호해줘야 되는 거 맞고 너 구속돼야 되는 거 맞아. 우리는 그걸 불법행위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호를 받고 구속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호의관계도 법률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로마자 2번 가보겠습니다. 권리 개념. 자, 권리란 일정한 구체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입니다. 자, 법 언더라인, 권리 주체 언더라인, 힘 언더라인. 아직 권리 주체는 공부 안 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데 어떤 내용이었다?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입니다. 힘. 파워. 이런 개념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양갈로 2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오른쪽에 첫 번째 가번의 권능. 자, 권능이란 권리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하며 두 번째 줄, 우리 요거는 언더라인 할까요? 물건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소유권이기 때문에.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때의 사용, 수익, 처분은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이다. 할 수 있다. 이 개념인 거죠. 권리는 가지고 있다. 그쵸? 내 거야. 권리 내 거야. 가지고 있다.
권능은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자, 그리고 양걸로 4번 권한. 하는데 나는 그 자격이 있다죠. 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 봅니다. 권한이란 타인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법률 효과를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나 지위를 말한다. 그리고 답은 권원. 나는 그래서 할 수 있고 자격도 있고 나의 그런 행위는 정당하다. 이 말이 나옵니다. 자, 권한이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하는 것을 자, 언더라인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이죠. 나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어. 나 지금 마이크 들을 수 있어. 왜? 나는 어떤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합격의 법학원과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서 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정당화되는 거죠. 자, 그리고 라번은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무입니다. 자, 의무란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자, 구속 나왔죠. 법률상의 구속 언더라인. 의무는 그 내용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자기 의무. 저 지금 강의하고 있네요. 그죠? 부자기 의무,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저는 강의에 집중하게끔 강의와 관련된 내용만을 말씀드려야 되고요. 강의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말하지 말아야 되죠. 어찌 보면 저도 자기 의무랑 부자기 의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 의무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어요. 구속이라는 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로마자 3번. 이제 이 부분을 지울게요. 우리 민법 총칙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헌법에서 주어진 기본권, 그 기본권이 민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부여된 힘이 과연 어떤 게 있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과연 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로마자 3번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